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양에서 3일길을 떨어진 변두리 고을, 그곳의 장터 한복판에는 곡물 가게를 지키는 할멈 오월금이 살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고 서늘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곡식 한 톨, 돈 한 푼에도 정확하기 그지없고 흥정에서 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장사를 해온 그녀에게도 단 하나 마음을 쓰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외아들 한도식이었습니다. 도식의 나이 31,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호러미 슬하에서 자란 그는 성실하고 우직한 성품의 사내였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 일어나 나무를 하고 장작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했지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웠는지 오월금은 이웃 마을에서 신부를 얻어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르던 그날, 오월금은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구나. 그래, 이해라면. 그렇게 들어온 며느리가 바로 23의 신연아였습니다. 연아는 얼굴이 곱고 말씨가 차분한 처녀였지요. 시집 온 지 보름이 지나자 연아는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성미에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가 장터에 나갈 준비를 돕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연아에게는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월금이 유독 자신을 가까이 두고 살피는 것 같았지요. 밥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고 빨래하는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밤에 잠드는 모습까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연아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여쭈면 오월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것뿐이야. 하지만 연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어떤 확인이고 평가에 가깝다는 것을요. 마치 자신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시험하듯 시어머니는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월금이 연아를 데리고 장터에 나갔을 때의 일이지요. 가을장이 서는 날이라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오월금은 곡물가게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연아는 그 옆에서 어머님을 거들며 곡식을 대고 돈을 받았지요. 쌀 한 말에 단량입니다. 더 깎아드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요? 옆 가게는 단량도 안 받던데. 그럼 거기 가서 사시지요. 우리 쌀은 올해 갓 수확한 햅쌀이라오. 오월금의 단호한 목소리에 손님은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돈을 내고 쌀을 샀습니다. 그렇게 오전 장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사람들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40을 훌쩍 넘긴 듯한 그 사내는 기름진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것으로 보아 장사를 제법 하는 사람인 듯 했지요. 사내가 오월금의 가게 앞에 멈춰 서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박문석 아니가? 맞네, 맞아. 요즘 이 고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양반이지. 연아도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문석. 고리대 금업으로 돈을 벌어 이 고을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지요. 박문석이 오월금 앞에 우뚝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구먼, 오할멈. 오월금은 고개를 들어 박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아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오월금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변했던 것이지요. 마치 오랜 원수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날이 깨서 어인일로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셨습니까?
오월금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박문석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터에 나왔으니 인사나 하고 가려 했지. 자네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다며. 보자. 어디 얼굴 좀 보세. 박문석이 연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시어머니 뒤로 숨었지요. 박문석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이 며느리 얼굴이 제법이구먼. 그런데 저 여식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이야. 오월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사하는데 방해하지 마시고 가실 길 가십시오. 성질이 여전하구먼.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할멈도 알겠지. 이 고을에서 내 눈밖에 나면 장사하기 어렵다는 걸. 박문석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오월금은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오월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지요. 연하야, 저자와는 절대 얽히지 말아라. 너는 특히 더 그래야 한다. 어머님, 묻지 말거라. 그냥 내 말만 들어라. 오월금의 단호한 말투에 연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깊어져만 갔지요. 시어머니와 박문석 사이에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오월금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상을 받아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지요. 도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다. 괜찮다. 장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하가 아무 일도 없었다. 그저 피곤할 뿐이다. 오월금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식은 연하를 돌아보았지요. 무슨 일이 있었소? 연하는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문석이라는 사람이 찾아왔고 어머님의 얼굴색이 변했다고요. 도식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문석? 그자가 왜 우리 어머니를... 하지만 도식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월금은 평소에도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특히 도식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요. 도식이 아는 것이라곤 아버지가 장작을 하다가 산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하는 밤마다 이상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월금이 깊은 밤이 되면 홀로 뒤뜰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연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오월금은 등잔도 들지 않은 채 장독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연하는 마루 끝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오월금은 장독대 뒤편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달빛이 잠시 구름 사이로 비쳐들자 그것이 나무 상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월금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만지작거리다가도 이내 손을 거두곤 했지요. 열어볼 듯 말 듯 그 손놀림에는 묘한 두려움과 애틋한 미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상자 안에 감히 꺼내 볼 수 없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참을 상자를 쓰다듬던 오월금은 결국 열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연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그토록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밤마다 꺼내보면서도 열어보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한편 장터 건너편 기와집에서는 박문석이 자신의 수아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문석은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이며 말했습니다. 그 오월금이란 년, 아직도 이 고을에 버젓이 살고 있다니 참으로 가소롭구먼. 날이 그 할멈이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수아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문석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지. 저 할멈의 남편이 내 일에 코를 들이밀다가 산에서 떨어져 죽었지. 허허, 그럼 날이 깨서 입 조심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박문석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박문석은 다시 술을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옛 장부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뿐이지. 바로 저 오월금이란 년이야.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지켜봐야지. 저 년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박문석은 빈 술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오월금의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지요. 이튿날 아침 도식이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가려는데 오월금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도식아, 예, 어머니. 오늘은 장터 쪽 산길로 가지 말거라. 예, 그쪽이 나무가 좋은데요.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 서쪽 산길로만 다녀라. 오월금의 목소리에는 유난히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식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식이 나간 뒤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하오나 어머님께서 요즘 밤마다 내가 뭘 본 게냐? 오월금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연하는 움찔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밤마다 뒤뜰에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오월금은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볼 줄은 몰랐구나. 어머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게 모든 걸 말해주마. 어머님, 혹시 박문석이란 자와 관련이 있습니까? 오월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저분을 대하시는 모습이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무슨 원한이라도. 연하야. 오월금이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자는 위험한 사람이다. 이 고을에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게 없는 자야. 특히 내가. 너만큼은 절대 그자 앞에 나서면 안 된다. 제가요? 왜 하필 저는? 때가 되면 알게 될 게다. 지금은 그저 내 말만 들어라. 오월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는 자신이 아직 모르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연하는 다시 한번 오월금이 뒤뜰로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루에 앉아 시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요. 한참 뒤 오월금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하는 모른 척 잠든 척했지만 가슴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품고 계신 아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 곁을 지키리라. 밤은 깊어만 갔고 장독대 뒤편에 숨겨진 상자는 여전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어둠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담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사흘 뒤 장이 서는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월금은 여느 때처럼 곡물 가게를 펼쳤고 연하는 옆에서 오월금을 거들었지요. 아침 장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도식이 지게에 장작을 가득 쥐고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작이 잘 팔릴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도식은 장작을 내려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양반이 다가와 장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 뒤로 박문석이 느릿느릿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이복에 도식이. 박문석이 도식을 불렀습니다. 도식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리, 안녕하십니까? 장작을 보러 왔네. 그런데 이게 뭔가 나무가 다 썩었구먼. 박문석이 장작을 하나 집어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식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리. 이 장작은 제가 오늘 아침에 갓 베어온 것입니다. 내 눈에는 썩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걸 팔려고 하다니
참. 박문석은 일부러 장작을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도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날이 장작을 사실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가시지요. 뭐, 이놈이 지금 나한테 대들어. 박문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월금이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우리 아들이 무례를 범했다면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허, 할멈. 자네 아들 버릇이 참 없구먼. 장작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박문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날이, 저희 서방님의 장작은 이 고을에서 제일입니다. 억지로 흠을 잡으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순간 박문석의 시선이 연하에게 꽂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지요. 허, 이 며느리 제법 기가 세구먼. 그런데 말이야. 박문석이 연하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저 눈빛, 내 시어미와 참 닮았구나. 혹시 무슨 말 들은 게 있나? 연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월금이 황급히 연하를 뒤로 가렸습니다. 날이, 이만 가시지요. 장사에 방해가 됩니다. 허허, 화를 내시는구먼. 좋아, 오늘은 이만 가지. 하지만 할멈 명심하게. 이 고을에서 나와 척을 지으면 어찌 되는지 잘 알 텐데. 박문석은 빙긋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말이야. 요즘 산길이 위험하다던데 조심하게나. 특히 그 장터 쪽 산길 말이야. 그 말을 남기고 박문석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도식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오월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그래, 괜찮다. 하지만 오월금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월금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도식이 앞서 걸어가는 사이 오월금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야. 예, 어머님. 저자와 절대 얽히지 말아라. 너는 특히 더.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이? 도식이가 묻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저 아이는 알면 가만히 있지 못할 게다. 오월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도식이 잠든 뒤 오월금은 연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오월금은 연하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연하야,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님,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박문석이란 자는 이 집안의 원수나 다름없는 자다. 원수라니요? 내 시아버님, 내 남편 한우철은 저자 때문에 돌아가셨다. 연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월금은 떨리는 손으로 장독대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숨겨둔 것이 있다. 때가 되면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저자의 죄를 밝힐 증거란다. 그럼 지금 당장 관가해. 안 된다. 저자는 이 고을에 손을 뻗쳐 놓았어. 함부로 움직였다간 우리만 위험해질 뿐이다. 게다가 도식이가 알면. 오월금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도식이 진실을 알면 당장 칼을 들고 박문석을 찾아갈 것이 분명했지요. 어머님, 제가 돕겠습니다. 연하야, 서방님을 지키면서도 박문석의 죄를 밝힐 방법을 찾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오월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연하야.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두 여인은 달빛 아래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빗줄기가 굵게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도식은 일찍 잠들었고 오월금은 방 안에서 등잔을 켜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오월금이 조용히 연하를 불렀습니다. 연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지요. 예, 어머님, 이리 오너라. 내게 보여줄 것이 있다. 오월금은 연하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연하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바로 그 상자였지요. 드디어 내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오월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과 몇 장의 쪽지, 그리고 피가 묻은 옷자락 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숨을 죽이며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아버님이 남긴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그이의 죽음 뒤에 찾아낸 것이지. 오월금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로 여러 가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을 준 사람들의 이름, 땅을 빼앗긴 백성들의 명단, 그리고 부정한 거래의 내역들이었지요. 이것은 모두 박문석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내 시아버님은 이 고을의 이방으로 일하셨단다. 청렴한 분이셨지. 연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관가의 이방이었다니 이제야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이는 박문석의 비리를 알게 되었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못하면 한밤중에 사람을 보내 땅 문서를 빼앗고 심지어는 오월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지어는 거역하는 자들을 없애버리기까지 했단다. 그런데 그 죽음을 모두 사고로 꾸며놓았지. 그럼 시아버님께서도 그래, 내 남편은 이 증거를 모아 관찰사께 고하려 했어. 하지만 박문석이 먼저 알아챘지. 그리고 오월금은 피 묻은 옷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에서 나무하다 떨어졌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알아. 이 피가 어떻게 묻은 것인지. 이건 떨어져서 난 상처가 아니야. 칼에 베인 상처란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으신 시아버님이, 그리고 그 진실을 혼자 품고 살아온 시어머님이 말입니다. 어머님, 그럼 왜 지금까지? 도식이 때문이다. 오월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식이는 이 일을 알면 칼 들고 달려들 아이다. 그럼 또 피가 흐르지. 내 아들마저 잃을 수는 없어. 그래서 내게 맡긴다. 저에게요? 그래. 넌 침착하고 판단력이 있어. 아들을 지키면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오월금은 장부를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장부를 보거라. 여기 적힌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박문석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한둘이 아닐 게다. 그들의 증언을 모으고 이 증거와 함께 관가에 내면 반드시 저자를 벌할 수 있을 거다. 연하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각자가 당한 일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빚을 갚아도 계속 이자를 더 씌운 일, 논밭을 한밤중에 빼앗긴 일, 가장이 억울하게 죽은 일까지. 어머님, 이 일을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 집에 온 순간부터 알았어. 내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내게는 강한 의지와 지혜가 있단다. 오월금은 연하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박문석은 위험한 자야. 내가 움직이는 걸 눈치채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은밀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또 하나. 오월금은 쪽지 한 장을 꺼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시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남겨두신 거지. 연하는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것이 박문석의 지심을 알아주오. 부디 이 증거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연하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마지막 바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지요. 어머님, 제가 반드시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시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박문석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고맙다, 연하야. 하지만 잊지 마라. 도식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아이만큼은. 알겠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연하는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박문석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연하는 우선 도식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며칠 동안 친정 식구들 문안을 다녀오고 싶습니다. 친정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저 올해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요. 어머님께서도 허락하셨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는 작은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섰지요.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친정이 아니었습니다. 장부의 첫 번째로 적힌 이름은 김씨 성을 가진 농부였습니다. 연하는 마을 어귀에서 그를 수소문했습니다. 김영감님 댁이 어디쯤입니까? 저기 허름한 움막 보이지요? 거기 사시는데 찾아가 봤자 별 소용 없을 겁니다. 그 양반 요즘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거든요. 마을 사람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지요. 연하는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감님 실례합니다. 누구시오? 노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혹시 박문석이란 자를 아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에 증오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지요. 그 역적 같은 놈, 내 눈을 빼앗아간. 영감님,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흉년이 들어 양식이 떨어지자 박문석에게 쌀 단 말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갚으러 갔더니 이자가 원금의 2배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자를 낼 수가 없었소. 그랬더니 그놈이 사람들을 보내 한밤중에 논문서를 빼앗아 갔소.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불태우려 했소이다. 그럼 증인이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봤소. 하지만 아무도 증언하려 들지 않소. 박문석이 무서워서 말이오. 연하는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님, 용기를 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 자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노인은 연하의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하는 그 후로도 여러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장부에 적힌 두 번째 사람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박문석의 빚을 갚지 못하자 사람들이 찾아와 구타를 했고 그 상처가 덧나 결국 죽었다고 했지요. 세 번째 사람은 젊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밭을 빼앗긴 뒤 가족을 이끌고 다른 고을로 떠났다가 최근에야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자를 고발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었습니다. 문서도 빼앗기고 증인도 모두 입을 다물었으니까요. 이제는 다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연하는 장부의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농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증언해 주십시오. 닷새 동안 연하는 장부에 적힌 12명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 모두 박문석에게 피해를 입었고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연하가 증거를 보여주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저자를 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소. 나는 증언하겠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한 사람, 두 사람, 증언에 동의하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움직임이 완전히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박문석의 신복 중 하나가 우연히 연하를 목격한 것이지요. 날이 그 할멈의 며느리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무언가 물어보고 있다 하옵니다. 박문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현, 할멈한테서 뭔가 전해받은 게 분명해. 어찌 하시렵니까? 지켜봐. 그리고 전현이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보고해. 박문석은 술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오월금이 그토록 숨겨온 것을 이제야 꺼내려는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건드리려 들다니. 좋아, 어디 한번 해보시지. 한편 연하는 집으로 돌아와 오월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12명의 증언을 받았습니다. 모두 증거와 함께 관가에 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잘했다, 연하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박문석이 눈치챘을 게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월금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하야, 이건 우리 집안만의 일이 아니다. 장터 전체에, 아니 이 고을 백성들의 원한이 담긴 일이야. 예, 어머님. 그래서 더욱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부디 도시기는 지켜다오.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연하에게 쪽지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던 중 낯선 아이가 다가와 쪽지를 쥐어주고는 달아났지요. 쪽지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터 뒤편 폐창고로 오시오. 박문석의 비리를 증언할 자가 있소. 연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혹시 함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한 사람의 증언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오월금에게 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받았습니다. 오월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지 마라. 이것은 함정이다. 하지만 진짜 증인일 수도. 아니다. 박문석이 내 움직임을 눈치챈 게 분명해. 이것은 덫이야. 연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었지요. 어머님, 제가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장터 사람들에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두겠습니다. 연하야, 만약 제가 한시경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는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연하는 김노인과 몇몇 피해자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기울 무렵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폐창고는 장터 뒤편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쓰지 않게 된 곡물 창고로 지금은 썩은 나무 냄새만 가득한 곳이었지요. 연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십니까? 연하가 물었습니다. 그때 창고 안쪽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문석이었지요. 잘 왔구나, 할멈의 며느리. 연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에서 박문석의 부하 둘이 나타나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도망갈 생각은 말아라. 순순히 내가 하는 말만 들으면 다치지 않을 게다. 박문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박문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이것 봐라. 겁도 없구먼. 좋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내 시어미가 숨긴 것, 그것을 내놓아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시침이 떼지 마라. 내가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틀림없이 오월금이 뭔가를 내게 넘겼을 게다. 박문석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내 말 잘 들으면 살려주마. 오월금이 숨긴 것을 내게 넘기고 지금껏 모은 증언도 모두 없애라. 그러면 은자 100냥을 주겠다. 만약 거절한다면요? 거절. 그럼 내가 어찌 되는지 두고 보거라. 내 남편 한도식도 할멈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연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여러 사람에게 알렸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로 올 것입니다. 박문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올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안에 누가 있소? 한도식의 마누라가 여기 왔다 했소. 김노인을 비롯해 연하가 찾아갔던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횃불을 들고 창고를 에워쌌지요. 빨리 문을 여시오.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게요? 박문석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뒷문으로 나간다. 하지만 뒷문 쪽에도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문석은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횃불빛에 박문석과 연화의 모습이 드러났지요. 김노인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박문석. 여인을 이런 곳으로 불러들여 협박을 하다니. 협박? 아니, 이것은 오해요. 그저 할 말이 있어서. 우리가 다 들었소. 증언을 없애라고 협박하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맞소. 우리가 다 들었소. 이제 보니 소문이 다 사실이었구먼. 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지 이제 알겠소. 박문석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오. 이것은 모두 오해요. 내가 언제? 오해가 아니오. 연화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저를 협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은 증거와 증언으로 이자의 죄를 밝힐 때입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문석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습니다. 5월금과 연화가 준비해 온 것이 단순한 증거 몇 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놈들이 감히. 박문석이 고함을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애워싸고 감시했지요. 이제 남은 것은 관가에 고발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화는 5월금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장부, 피 묻은 옷자락, 그리고 시아버님이 남긴 마지막 글. 여기에 더해 12명의 증언을 적은 문서까지 준비했지요. 이제 관하로 가야 합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5월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두 사람이 나서려는 순간 도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연화, 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식은 어젯밤 폐창고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지요. 서방님, 마을 사람들이 그러던데 연화가 박문석에게 위협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5월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도시가 이제 내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내 아버지는 산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게 아니다. 박문석 그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야. 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월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도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온 것입니까? 도시가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제가 어찌 진정합니까? 도식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연화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놓으시오. 내가 저자의 목을. 서방님, 연화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식이 멈칫했습니다. 연화는 도식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려고 어머님과 제가 이 모든 일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발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저자를 벌하려 합니다. 관아에 고발하여 법대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도식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월금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도시가 내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었단다. 도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화와 5월금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도식과 장터 사람들도 함께 따라 나섰지요. 고을 아전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그들을 대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박문석의 죄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나리를, 그분이 무슨 죄를,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아전은 시큰둥하게 장부를 펼쳐보았지요. 그러다가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 제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고을 이방이셨던 시아버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장부입니다.
아전은 장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박문석의 모든 비리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의 내역, 강제로 빼앗은 땅의 목록, 그리고 의문스러운 죽음들의 기록까지. 이것이 사실이냐? 예. 그리고 여기 증인들이 있습니다. 김노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했지요. 저는 쌀땀 말을 빌렸다가 논을 빼앗겼습니다. 제 남편은 빚을 갚지 못했다고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아전의 얼굴은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살인과 강탈, 협박이 얽힌 중대한 범죄였지요. 잠시 기다려라. 이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아전은 급히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박문석의 위세를 두려워하던 아전이었지만 이토록 명백한 증거와 많은 증인 앞에서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관찰사의 명을 받은 조사관이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조사관은 장부와 증언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박문석은 급히 관하로 불려왔지요. 박문석, 내게 씌워진 죄목이 심상치 않다. 무어라 변명하겠느냐?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자들의 계략이옵니다. 거짓? 그럼 이 장부는 무엇이냐? 이방이었던 한우철이 직접 쓴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박문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날에 공개 신문을 열겠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노라. 조선시대에는 중대한 송사를 다룰 때 장날에 공개 신문을 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석이 신문을 받는다는 소식에 고을 백성들이 들썩였습니다. 드디어 저자가 벌을 받는구먼.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는데 한도식 내 마누라가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연하는 집으로 돌아와 오월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날에 공개 신문이 열립니다. 오월금은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위패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이제 곧 당신의 억울함이 풀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긴 세월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고을 사람들이 장터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관찰사의 명을 받은 조사관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었고 그 앞에는 박문석이 결박당한 채 끌려올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연하와 오월금, 도식도 일찍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월금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래, 괜찮다. 이제 곧 내 시아버님의 한이 풀릴 게다. 해가 중천에 이르자 조사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이 박문석을 끌고 왔습니다. 박문석은 초라한 죄인복을 입고 있었지요. 평소에 기름진 두루마기 대신 누더기를 걸친 그의 모습에 백성들은 통쾌했습니다. 저것 좀 보게. 저렇게 초라할 수가. 당연한 일이지. 죄인이 되었는데. 조사관이 장부를 펼치며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문석, 내게 씌워진 죄목을 낱낱이 밝히겠노라. 첫째, 고리대금으로 백성을 수탈한 죄. 장부가 펼쳐지자 구체적인 내역들이 읽혀졌습니다.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를 받아냈는지, 그 차액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가 낱낱이 드러났지요. 둘째, 힘으로 백성의 땅과 재산을 빼앗은 죄. 피해자들의 명단이 호명되었습니다. 김노인을 비롯해 12명의 이름이 불려졌고 그들은 하나하나 앞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저는 논 5마지기를 빼앗겼습니다. 문서도 없이 한밤중에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제 남편은 빚을 못 갚는다고 매질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나하나의 증언이 쏟아질 때마다 백성들의 분노는 커져만 갔습니다. 셋째, 사람을 죽이고도 사고로 꾸민 죄. 조사관이 피 묻은 옷자락을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한우철의 옷자락이다.
한우철은 이방으로서 너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산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알려졌지. 하지만 이 옷에 묻은 피는 떨어져서 난 상처가 아니다. 칼에 베인 상처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문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박문석, 내게 변명할 기회를 주겠노라. 무어라 하겠느냐? 박문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모함이옵니다. 저는 그저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장사?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장사냐? 조사관의 호통에 박문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관은 관찰사의 서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관찰사의 명의시다. 박문석은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장터 한가운데서 곤장 50대를 맞은 뒤 변방으로 보내어 평생 노역에 처한다. 백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박문석을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내리칠 때마다 박문석은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살려주시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혔는데 이제야 하늘이 눈을 뜬 게야. 곤장 50대를 다 맞은 박문석은 거의 기절 상태였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가려 할 때 오월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오월금은 박문석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박문석, 이것이 내가 받을 벌이다. 내 남편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을 괴롭힌 대가야. 이제 내 손으로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라. 박문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월금은 돌아서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게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해야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도식도 어머니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두 분이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니다, 도식아. 내가 무사한 것이 가장 중요했단다. 오월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박문석이 끌려간 뒤 장터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조사관은 박문석의 재산 목록을 공개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빼앗긴 땅은 원주인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빚을 진 이들은 빚에서 벗어났지요. 김노인은 연하를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평생 한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영감님.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연하는 장독대 뒤편으로 오월금을 모셨습니다. 오월금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상자는 빈 상자가 되었구나. 오월금은 장부와 쪽지들을 꺼내 불에 태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간직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시아버님의 옷자락만은 정성스럽게 접어 위패 옆에 모셨지요. 어머님, 이제 이 집안엔 좋은 일만 담겠습니다. 연하가 말했습니다. 오월금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평안하게 살자꾸나. 내 덕분에 이 집안에 다시 빛이 들었어. 그날 밤 세 식구는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도식은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를 두었으니 말입니다. 오월금과 연하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드리워져 있던 그림자가 걷히고 이 집안에는 마침내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기는 완전히 몰락했고 선한 이들의 삶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